여러분, 혹시 은행에서 어르신만 호구되겠습니까?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제가 20년 넘게 믿어왔던 우리 동네 은행 박지점장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회의실이에요. 앞쪽엔 위원장님이 계시고요. 제 옆에는 같은 처지의 노인 어르신들이 세 분 더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건너편엔 박지점장이 앉아 있어요. 회색 정장에 안경 쓰고 표정 하나 안 변하는 얼굴로요.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이 상품을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권유하시면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숨이 확 막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옆집 형님들한테도 이 상품을 같이 하자고 권했어요. 아니, 거의 설득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은행이니까 안전하다. 우리 박지점장이 나한테만 소개해 준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죄가 될 줄은 그땐 몰랐어요. 그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제가 그 사람한테 완전히 당했다는 걸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3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했고요. 5년 전에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통장에 억 단위는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부담 안 주고 싶어서요. 노후 대비 다들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좀 특이한 습관이 있어요.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서 시장 한 바퀴 돌고요. 집에 돌아오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계부를 씁니다. 요즘 애들은 앱으로 다 한다지만 저는 손으로 쓰는 게 편해요. 5월 3일 시장 장보기 32,000원, 은행 통장 이자 입금 12만원. 이렇게 날짜랑 항목이랑 금액을 쭉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10시쯤 되면 은행에 갑니다. 통장 정리하러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 한다지만 저는 그게 좀 무서워요. 비밀번호 틀리면 어쩌나, 해킹당하면 어쩌나. 그래서 아예 통장을 들고 가서 창구에서 정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숫자가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렇게 10년 넘게 같은 지점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박 지점장이랑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박 지점장은 50대 초반이었어요. 키 크고 안경 쓰고 말투가 되게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창구 직원이었는데 나중엔 지점장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승진하는 걸 보면서 왠지 모르게 뿌듯했어요. 내가 단골로 다니는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출세하네. 그런 기분? 그 사람도 저를 잘 챙겨줬어요. 제가 지점에 가면 항상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지점 VIP 어르신 오셨네요. VIP라니요. 저는 그냥 평범한 노인인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 결혼할 때도 축의금 보내줬고요. 김장철이면 집에서 담근 김치도 한 통씩 갖다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때마다 택배로 귤이나 사과를 보내줬어요. 어르신,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거의 친척처럼 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통장 정리하러 갔는데 박 지점장이 저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지점장실로요. 저는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뭐가 잘못됐나? 아니면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지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박 지점장이 의자를 권하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내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르신, 오늘 특별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물었죠. 무슨 소식인데요? 박 지점장은 책상 위에 팜플렛 하나를 펼쳐 보이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같은 분들한테만 드리는 특판 상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희 은행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이자가 일반 예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자가 높다고요? 그 말에 제 귀가 솔깃했어요. 얼마나 높은데요? 연 6%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6%면 거의 찾기 힘든 이율이죠. 게다가 원금도 안전하고요. 6%라니. 제가 넣어둔 정기예금은 고작 2%였거든요.
박 지점장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근데 이게요, 아무한테나 드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어르신처럼 오래 거래하신 VIP 고객들한테만 소개하는 겁니다. VIP.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아,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박 지점장은 거기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 돈 넣었어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본인도 넣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거의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속일 리 없다. 그때 박 지점장이 손짓을 하면서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문가 한 분을 모셔올게요. 전문가? 잠시 후 지점장실 문이 열리면서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정장 빼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박 지점장이 소개했어요. 이분은 김 팀장님이십니다. 이번 상품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김 팀장이라는 사람이 제 앞에 앉으면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A자산운용 김상훈 투자팀장, 은행 직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김 팀장은 노트북을 펼치면서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어르신, 보시다시피 이 상품은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이 8%입니다.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저는 물었습니다. 8%요? 근데 아까 지점장님은 6%라고 하셨는데요. 박 지점장이 웃으면서 끼어들었어요. 아, 6%는 최소 보장 수익률이고요. 잘 되면 8%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최소 보장이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안심했어요. 아, 최소한 6%는 받는구나. 김 팀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상품은 은행이 판매하는 상품이고요. 저희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겁니다. 투자처도 안전한 곳만 선별했어요. 은행이 판매한다고요. 그럼 안전한 거 아닌가요? 김 팀장은 팜플렛을 넘기면서 말했어요. 투자처는 주로 부동산이랑 국공채입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안전자산이죠. 부동산이랑 국공채라니. 그거면 괜찮은 것 같았어요. 박 지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품은 금방 마감됩니다. 지금 안 하시면 다음 기회는 없어요. 금방 마감된다고요? 그 말에 저는 조급해졌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넘어가면 어쩌지? 김 팀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은행이 보증 서는데 어르신만 호구되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벌써 많이 가입하셨어요. 어르신만 호구되겠습니까?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맞아. 나만 빠지면 바보지.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박 지점장은 환하게 웃으면서 직원을 불렀어요. 김 대리, 어르신 서류 준비해드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이었어요. 제 노후 자금 중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이었죠. 서류를 쓰는 동안 김 대리라는 직원이 뭔가를 빠르게 설명했어요. 근데 솔직히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박 지점장이랑 김 팀장 얘기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은행이 보증 서는데 최소 6% 보장, 안전자산. 그 단어들만 제 머리에 남았어요. 도장을 다 찍고 나니까 박 지점장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잘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자가 6%면 1년에 180만 원이네. 한 달에 15만 원씩 더 받는 거잖아. 계산이 척척 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가계부를 쓰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5월 12일 은행 투자상품 가입 3천만 원. 박 지점장 말 믿고 넣음.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저는 마을회관에 갔는데 옆집 형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통장 이자가 너무 낮아서 속상하지 않아? 저는 그 말에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요즘 은행에서 특별한 상품 하나 나왔거든요. 이자가 6%예요. 6%? 옆집 형님 눈이 커지더라고요. 6%나? 어디서? 우리 동네 은행 박 지점장이 나한테만 소개해 준 거예요.
VIP 고객한테만 주는 거래요. 그 말을 듣고 형님이 부러워하는 표정을 짓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때 좀 우쭐했습니다. 내가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구나. 그래서 형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형님도 같이 할래요? 내가 박지점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형님은 고맙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형님 2명이 더 그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나눠준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상품 가입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가계부를 쓰면서 이자 들어올 날만 기다렸습니다. 이번 달 15일에 이자가 들어올 거야. 박지점장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15일 아침이 됐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하러요. 창구 직원한테 통장을 건네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이번 달 이자 들어왔죠? 직원은 컴퓨터를 보더니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객님, 이 상품은 이자 지급 방식이 좀 다릅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상했어요. 박지점장은 분명히 매달 이자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럼 언제 나오는데요? 그건 지점장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은 제 눈을 제대로 안 보더라고요. 뭔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펼쳐봤어요. 3천만 원이 빠져나간 날짜 옆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투자 신탁. 고위험. 고위험? 저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뭔가 찝찝했어요. 박지점장은 예금이랑 똑같다고 했는데 왜 고위험이라고 써 있지? 저는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어요. 그리고 통장 내역이랑 가계부를 나란히 놓고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입했던 정기예금들은 모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정기예금, 농협중앙회. 근데 이번 거는 달랐어요. 투자신탁, A자산운용.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은행 지점에 갔습니다. 이번엔 박 지점장을 직접 만나러요. 지점장실 문을 노크했더니 박 지점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는 통장을 꺼내서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게 뭔가요? 고위험이라고 써 있는데 예금이랑 똑같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박 지점장의 얼굴이 살짝 굳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건 시스템상 표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시스템상 표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이자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 상품은 중도해지가 안 되는 상품이라서요. 이자 지급 방식이 좀 다릅니다. 만기 때 한 번에 나와요. 만기 때 한 번에? 박 지점장은 분명히 매달 나온다고 했거든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박 지점장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 돈 넣었다고요. 절대 손해볼 일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점을 나왔습니다. 근데 지점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직원들 말소리가 들렸어요. 저분 또 오셨네. 요즘 자꾸 저러시는데 어쩌지? 그러니까요. 서류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왜 맨날 물어보시는 거래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수치스러워서요. 나는 귀찮은 노인이구나. 저 사람들 눈에는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모든 서류를 꺼내봤어요. 박 지점장이 줬던 팜플렛, 상품 설명서, 계약서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를 쓰고 한자 한자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장은 괜찮았어요. 고수익 투자 상품, 안정적인 자산 운용 같은 말들이 써 있었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들이 나왔어요. 본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원금의 최대 30%까지 손실 가능. 투자 위험 등급 고위험. 저는 그 문구들을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박 지점장은 예금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설명서 뒷장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고요? 그럼 은행이 망하면 제 돈도 날아간다는 얘긴가요? 저는 계약서 맨 뒷장을 봤어요. 거기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인도 있었고요. 근데 그 옆에 이런 문구가 작게 써 있었어요. 고객은 본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가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충분히 설명받았다고요? 저는 그런 설명 들은 적이 없어요. 박 지점장은 그냥 예금이랑 똑같다고만 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가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넘겨보면서 제가 뭘 놓쳤는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손님으로 본 게 아니었구나. 설명서를 안 봐도 도장부터 찍는 노인, 그렇게 본 거였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법도 잘 모르고 금융 지식도 없고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도 무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무기는 가계부였어요. 저는 모든 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적어뒀거든요. 언제 박 지점장을 만났고, 무슨 말을 들었고, 얼마를 넣었는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서류였어요. 저는 브로셔, 계약서, 설명서 같은 걸 다 파일에 꽂아뒀거든요. 언젠가 아들 보여줘야지 하면서요. 그 서류들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은퇴해서 시간이 많았거든요. 하루 종일 은행 지점에 앉아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작전을 짰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증거를 내가 직접 찾아내야겠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은행 지점에 갔어요. 이번엔 착한 어르신 얼굴로요. 창구에 앉아서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자꾸 까먹어요. 이 상품이 예금이랑 어떻게 다르다고 하셨죠? 직원은 귀찮은 표정으로 다시 설명해 줬어요.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지만 이건 투자 상품이라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물었어요. 아, 그럼 박 지점장님이 예금이랑 똑같다고 하신 건 뭐였죠? 직원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건 지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금이랑 똑같은데 이자가 더 높다고요. 직원은 컴퓨터를 보면서 뭔가를 적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적어. 그게 다 증거가 될 거니까. 며칠 뒤, 저는 다시 지점에 갔어요. 이번엔 박 지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어르신, 또 무슨 일이세요? 박 지점장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요. 이 상품이 정확히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 지점장은 한숨을 쉬면서 다시 설명했어요. 어르신, 이건 투자 상품입니다. 하지만 은행이 관리하는 상품이라서 안전해요. 예금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이랑 거의 똑같다? 그 말을 또 했어요.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그럼 원금은 보장되는 거죠? 네, 당연하죠. 손실 날 일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서류에는 분명히 원금 손실 가능하다고 써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럼 그 말씀 문자로 한 번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집에 가서 아들한테 보여주게요. 박 지점장은 잠깐 망설이더니 그래도 보내줬어요. 고객님, 오늘 말씀드린 대로 본 상품은 예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이 보증합니다. 박 지점장. 저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속으로 웃었습니다. 잡았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거든요. 아들아, 나 은행에서 투자 상품 하나 가입했는데 좀 이상해. 아들이 물었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지점장이 예금이랑 똑같다고 해서 넣었는데 서류 보니까 원금 손실 가능하다고 써 있어.
아들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아버지, 그거 사기당한 거예요. 당장 해지하세요. 해지가 안 돼. 중도 해지하면 30% 손실이래. 그럼 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죠. 저는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금융소비자보호하는 기관이에요. 제가 주말에 내려가서 같이 알아볼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말에 아들이 내려왔어요. 저는 아들한테 모든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가계부, 통장, 계약서, 박지점장이 보낸 문자까지요. 아들은 서류를 하나하나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이거 완전히 불완전 판매예요. 고령자한테 고위험 상품을 예금으로 속여 판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보세요. 혼자보다 여럿이 같이 민원 넣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다른 피해자들? 저는 그제야 생각났어요. 아, 옆집 형님들도 나랑 같이 가입했지. 저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마을회관에 갔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상품에 가입한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3명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들, 혹시 은행에서 가입한 그 상품 이자 받으셨어요? 김 형님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대답했어요. 맞긴 무슨. 한 푼도 안 나왔어. 지점 가서 물어봤더니 만기 때 한 번에 준다더라고. 나도 같은 소리 들었어. 이 형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동생이 좋다고 해서 넣은 건데 이게 뭐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생이 좋다고 해서 넣었다. 제 잘못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죄송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형님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고 권유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게 예금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래요. 뭐, 투자 상품? 박 형님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원금 손실도 가능하대요. 서류에 작은 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3분 모두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형님들, 우리 당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싸워야 해요. 싸운다고? 어떻게? 금융감독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에 민원 넣으면 조사를 한대요. 김 형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서류에 도장 찍었잖아. 법적으로는 우리가 동의한 거야. 아니에요, 형님. 제 아들이 그러는데 충분히 설명 안 하고 판매한 건 불법이래요. 그래도 김 형님은 여전히 망설였어요. 저는 설득했습니다. 형님, 내가 잘못한 거면 나 혼자 당할게요. 근데 우리 넷이 똑같이 당했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고의라는 증거니까요. 이 형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형님들 통장이랑 계약서 가져오세요. 제가 정리해서 같이 민원 넣을게요. 박 형님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알았어. 해보자. 이대로 당하는 것보단 낫지. 결국 3분 모두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집에서 4사람 분량의 서류를 모두 정리했어요. 가계부를 보면서 언제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 표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가르쳐준 대로 엑셀로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손주한테 물어보면서 천천히 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접수처를 찾았습니다. 화면이 복잡했지만 하나하나 읽으면서 따라했어요. 민원 내용을 쓰는 란이 나왔어요. 저는 차분하게 적었습니다. 저는 68세 김기홍입니다. 지난 5월 12일 우리 동네 은행지점 박지점장의 권유로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지점장은 예금과 동일한 안전성이라고 설명했고 농협이 보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원금 손실 가능 상품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4명의 노인이 같은 방식으로 가입했으며 모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파일을 첨부했어요. 통장 사본, 계약서, 박지점장이 보낸 문자 캡처, 가계부 사진 다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화면에 이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번호는 2024-1235입니다.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안내드립니다. 저는 그 접수 번호를 가계부에 적어뒀어요. 6월 20일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번호 2024-1235 민원을 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나만의 싸움이 아니구나. 그런데 며칠 뒤 박지점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저 박지점장인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지점에 한번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불안해 보였거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냥 상품 관련해서 추가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다음날 지점에 갔습니다. 지점장실에 들어가니까 박 지점장이 환한 웃음으로 맞아줬어요. 근데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박 지점장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금감원에 민원 넣으셨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거든요. 네, 넣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먼저 말씀하시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박 지점장 얼굴이 굳었어요. 어르신, 이러시면 저만 곤란해집니다. 저도 은행 방침을 따른 거예요. 은행 방침?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화가 났어요. 은행 방침이 노인들한테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고요. 그냥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쉽게 설명한 게 아니라 다르게 설명한 거죠. 예금이랑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박 지점장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이제 금감원 결과를 기다릴 거예요. 더 이상 지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르신, 제발. 저는 지점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은행 본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저는 은행 본점 소비자보호부 김태정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넣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저희 쪽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점에서 어떤 설명을 들으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언제 만났고, 무슨 말을 들었고, 어떤 문자를 받았는지. 본점 직원은 제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고객님, 일단 녹취록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점 상담 내용이 시스템에 기록돼 있거든요. 녹취록? 저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박 지점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캡처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메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손주한테 부탁해서 문자 캡처를 이메일로 보냈어요. 며칠 뒤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금융감독원이었습니다. 고객님, 저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박흥수입니다. 민원 내용을 검토했는데요.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고객님께서 상품 가입 당시 투자 성향 테스트를 받으셨나요? 투자 성향 테스트?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투자 상품 가입할 때 고객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예요. 설문지 작성하셨을 거예요. 아, 그거. 저는 기억났어요. 아, 맞아요. 뭔가 질문지 같은 거 받았어요. 근데 그냥 직원이 대신 체크해줬어요. 고객님이 직접 체크하신 게 아니라고요? 네. 직원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서 쭉쭉 체크하더라고요. 그럼 고객님은 본인이 어떤 투자 성향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감독원 직원은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고객님,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투자 성향 테스트를 대신 작성한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또 하나 증거를 만든 거구나. 고객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점 측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회유하거나 압박하면
바로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되는구나. 민원을 넣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은행 지점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지점장실 쪽에 낯선 사람 2명이 서류를 들고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창구 직원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직원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본점에서 감사 나왔어요. 감사라니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저는 그냥 통장만 정리하고 조용히 지점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 옆집 김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오늘 지점 가봤어? 난리 났더라. 네, 저도 봤어요. 본점에서 감사 나왔다던데 우리 민원 때문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김 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을까? 그냥 조사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형님.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긴 한데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 자네 아니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야겠다. 나 때문에 같이 넣은 형님들인데. 일주일 뒤 본점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저번에 연락드렸던 소비자보호부 김태정입니다. 조사 결과가 일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박 지점장이 고객님께 보낸 문자 메시지가 문제가 됩니다. 은행이 보증한다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 설명이에요. 허위 설명이라고요. 그리고 지점 상담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박 지점장이 예금과 동일한 안전성이라고 여러 번 언급한 게 기록돼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일부러 여러 번 물어본 게 통했구나.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투자 성향 테스트를 직원이 대신 작성한 거예요.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심각한 거라는 건 알았어요. 고객님,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날짜는 7월 15일이고요. 고객님께서 참석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에 적었어요. 7월 3일, 본점 연락. 분쟁조정위원회 7월 15일. 7월 15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전날 밤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 모든 증거를 넣었어요. 가계부, 통장, 계약서, 문자 캡처 출력물 다 챙겼습니다. 형님들도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버스랑 지하철을 타고 금융감독원으로 갔습니다. 금융감독원 건물은 생각보다 컸어요. 우리는 안내데스크에서 분쟁조정회의실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습니다. 복도 끝에 분쟁조정회의실이라고 써있는 문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넓은 회의실이 나왔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고 한쪽에는 위원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박 지점장과 은행 본부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지점장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3분 형님들과 함께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김기홍 고객님 외 3분이 제기하신 불완전 판매 건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측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저희는 고객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계약서에도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서명하신 것은 이를 이해하고 동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한 설명?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위원장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고객님, 상품 가입 당시 어떤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박 지점장님이 예금이랑 똑같다. 은행이 보증한다고 하셨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하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 지점장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고객님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위원장님이 손을 들어 박 지점장을 제지했어요. 지점장님,
지금은 고객 진술 시간입니다. 나중에 말씀하세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번 지점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예금이랑 어떻게 다르냐고요. 그때마다 박 지점장님은 거의 똑같다고 하셨어요. 위원장님이 서류를 넘기면서 말했어요. 여기 지점 상담 기록을 보니 실제로 고객님께서 여러 번 방문하셨고 그때마다 지점장님이 예금과 유사,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박 지점장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위원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박 지점장님께서 고객님께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위원장님이 프로젝터로 문자 내용을 띄웠어요. 화면에 크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상품은 예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이 보증합니다. 위원장님이 박 지점장을 쳐다봤어요. 지점장님, 투자 상품에 대해 은행이 보증한다고 말씀하신 건 명백한 허위 설명입니다. 금융기관은 투자 상품에 대해 원금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박 지점장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은행 측 변호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지점장 개인의 실수였고. 실수? 위원장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네 분의 고객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설명했다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영업 관행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위원장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투자 성향 테스트 결과를 봤습니다. 네 분 고객 모두 안정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가입하신 상품은 고위험 등급입니다. 안정형?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안정형으로 분류됐다는 걸요. 위원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안정형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건 내부 규정 위반입니다. 게다가 조사 결과 투자 성향 테스트를 직원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박 지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 지점장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건은 명백한 불완전 판매로 판단됩니다. 고령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고 허위 설명까지 했습니다. 은행 측은 고객들에게 원금 전액과 예금, 이자율 수준의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겼구나. 옆에 앉은 김 형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른 형님들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박 지점장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박 지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저는 멈춰 섰어요. 박 지점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실적에 쫓겨서 어르신을 이렇게 대한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용서해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가야 할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지점장님이 싫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단지 제가 호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노인이라고 해서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 지점장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정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원금 3천만 원과 이자 48만 원을 입금해드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3천만 48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2%짜리 예금이자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적어도 손해는 안 봤다. 다른 세 분 형님들도 똑같이 돌려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카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은행 지점장이 바뀌었대요. 박 지점장 어디 갔대요? 누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들었는데 징계받아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났다던데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기분이 복잡했어요. 복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박 지점장은 지점장 자리에서 해임됐대요. 그리고 더 작은 시골 쪽 지점으로 좌천됐다고 하더라고요. 승진은 물 건너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이라던 브로커는 금융감독원에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노인들한테 상품을 팔다가 적발됐대요. 어느 날 저는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은행 본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으로 인해 저희는 고령 고객 대상 영업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고위험 상품 판매 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조금 뿌듯했어요.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요즘 저는 마을회관에서 새로운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은 통장 읽기 모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통장 보는 법을 가르쳐 드려요. 어떤 게 예금이고 어떤 게 투자 상품인지, 계약서에서 어느 부분을 봐야 하는지, 민원은 어떻게 넣는지. 처음엔 어르신들이 잘 안 오셨어요. 그런 거 배워서 뭐 해? 우리 나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15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오세요. 다들 통장 들고 와서 같이 보면서 공부합니다. 어제는 한 어르신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자네 아니었으면 이번에 이상한 상품 넣을 뻔했다니까. 은행에서 권하길래 집에 와서 계약서 읽어봤는데 고위험이라고 써 있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당한 게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 같은 노인들이 호구 취급받지 않게 하려고요. 얼마 전엔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노인 금융 피해 예방에 앞장서는 김기홍 씨.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대요.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기자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르신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동네 노인정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요. 소비자원에서도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바쁜 노인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들이 전화했어요. 아버지, 요즘 유명인이 되셨던데요? 뭐가 유명해? 그냥 할 일 하는 거지.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니요. 오늘 저는 새로 산 가계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8월 15일 노인정 모임비 2만 원, 통장 읽기 교재 5만 원, 지역 신문 인터뷰. 그 옆에 메모 하나를 더 적었어요. 오늘도 누군가를 도왔다. 가슴이 뿌듯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가끔 농협지점 앞을 지날 때면 손이 떨립니다. 그때 일이 떠올라서요.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당했는지, 얼마나 창피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당하는 노인은 있어도 호구인 노인은 없다는 걸요. 가계부를 쓰는 손이, 서류를 읽는 손이, 민원을 넣는 손이 제 노후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잘 모른다고, 그래서 당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도 계약서 읽을 수 있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하지 마세요. 아니, 당했다면 참지 마세요. 지난주에는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낯선 젊은 여자분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혹시 신문에 나오신 그 어르신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어르신 기사 보시고 너무 용기 얻으셨대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한 일이 누군가한테 용기가 됐다니요. 오늘 모임에서는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70대 할머니셨는데 보험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대요. 저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한테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구나. 제 인생에서 제일 비싼 수업료 3천만 원을 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은 제가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요. 통장에 찍힌 고위험 세 글자가 박지점장의 달콤한 말보다 정직했습니다. 가계부에 적힌 날짜와 금액이 제 기억보다 정확했어요. 서류에 쓰인 작은 글씨가 큰 목소리보다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손에는 무기가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손, 서류를 읽는 손, 전화를 거는 손. 그 손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는 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끝까지 파고들 수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이상한 걸 눈치챌 수 있고, 잃을 게 없으니까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이상하다거나, 계약서 내용이 설명과 다르다거나, 통장 내역이 약속과 다르다거나, 그럴 땐 참지 마세요. 바로 물어보세요. 따지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싸우세요. 저처럼요. 우리는 호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비자이고 고객이고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가계부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쌌지만 가장 값진 수업이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커피를 마시며 가계부를 쓰고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날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